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아주 먼 옛날로 향합니다. 끝없는 모래 위로 녹아내린 금처럼 햇살이 쏟아지고 피라미드가 하늘을 뚫고 그림자조차도 비밀을 간직한 그곳으로요. 여러분은 지금 따뜻한 모래 언덕에 샌들이 푹 꺼지는 그곳에 서서 눈부신 햇살을 올려다보며 눈을 가늘게 뜨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아래에서 5분 이상 살아남았는지 의문이 들 정도죠. 솔직히 말해서 실제로 시도해 본다면 살아남기 힘들 거예요. 그러니 편해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 주세요. 일단 제가 하는 일이 정말 마음에 드신다면요. 그리고 댓글로 지금 듣고 계신 곳과 그곳 시간을 알려주세요. 자, 이제 불을 어둡게 하고 부드러운 배경음을 위해 선풍기를 켜고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당신은 지금 사막 한가운데에 서 있어. 태양은 머리 위에서 쏟아지는 금빛 용암 같고 모래 위엔 발자국이 푹푹 꺼진다. 숨이 막힐 듯 뜨겁고 모래바람은 얼굴을 바늘처럼 찌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대의 땅은 뭔가 눈부시도록 신비롭지. 여긴 기원전 수천 년 전 고대 이집트야. 파라오들이 왕좌에 앉아 하늘을 주시하던 시대. 이집트 사람들에게 태양은 단순히 하늘에 떠있는 불덩이가 아니었어. 태양은 곧 신이었고 시간 그 자체였지. 태양이 뜨고 지는 건 신들의 숨결 같은 것이었고 사람들은 그 숨결을 쫓아 하루를 살아갔어. 이집트 사람들은 뭔가를 정밀하게 재고 기록하는 데 있어선 집요하기 그지없었어. 미의 기준도, 무게 단위도, 심지어 시간조차도 예컨대 태양이 만들어내는 그림자의 길이는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단서였지.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아직 논쟁이 끊이지 않는 게 과연 이집트 사람들이 시간을 재려는 집착이 종교적 이유였는지 아니면 실용적 필요 때문이었는지 하는 거야. 지금처럼 스마트워치도 없고 핸드폰 시계도 없던 시절 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시간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측정했을까? 답은 간단해. 태양과 그림자. 예를 들어 당신이 오늘 이집트의 나일강 두끼를 걷고 있다고 해보자. 강물 위에 햇살이 반짝이고 나일악어들이 슬쩍 머리를 내밀었다. 들어가는 모습이 보여. 어쩌면 그 악어들, 당신 기억하지? 바로 그 악어 똥으로 만든 고대 이집트 선크림 이야기. 웃기지만 진짜 있었던 이야기라니까. 아무튼 길가에는 기다란 막대 하나가 꼽혀있고 사람들은 그 주위를 빙 둘러서서 막대가 만든 그림자의 길이를 쳐다봐. 그게 바로 그늘 막대라고 불리는 아주 원시적이면서도 정교한 시계였거든. 이집트어로는 셰탭 혹은 메리엣이라 불렸다고도 해. 그리고 이 그늘 막대는 단순히 시간을 알려주는 용도만이 아니었어. 왕실 의식 시간도 정해야 했고 제사를 올릴 때 정확한 태양의 고도도 중요했지. 주변에서 시장 상인들은 이렇게 소리치고 있어. 6번째 그림자 길이야. 이제 장사 끝이야. 하고 말이지. 사실 이집트에서 장사의 끝나는 시간은 그림자의 길이에 달려 있었거든. 근데 재미있는 건 뭔지 알아? 일부 학자들은 이 그림자 시계가 사실 귀찮고 부정확해서 실제로는 그냥 대충 썼을 거라고 주장하기도 해. 역사학자들끼리 여전히 싸우는 주제 중 하나야. 태양이 정점에 있을 때 그림자는 거의 사라져버려. 그걸 보고 지금이 한낮이다라고 다들 알아챘어. 그런데 어쩌다 구름이라도 끼면 모두 패닉 상태가 됐지. 왜냐면 시간이라는 게 곧 생활이고 농사고 제사고 모든 질서였으니까.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은 그런 패닉 상황을 조금이라도 피하려고 모래 위에 작은 돌을 놓고 그 돌의 그림자 길이를 기록하는 방식도 썼다고 해. 말하자면 휴대용 시계 같은 개념이었달까.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의견이 갈리는 부분은 과연 이집트인들이 이 간이 해시계를 여행이나 무역 때까지 쓰면서 실제로 시간을 정밀하게 관리했느냐 하는 점이야. 그리고 꼭 덧붙여야 할 이야기 하나. 고대 이집트인들은 태양의 신달을 극도로 숭배했어요. 라가. 하늘 꼭대기에 머무는 낮 12시는 단순히 시간 개념이 아니라 신적 존재의 힘이 최고조에 달하는 순간이었지. 사람들은 그 시간에 머리를 숙여 기도를 올렸고 사제들은 분향을 올렸어. 근데 있잖아. 만약 당신이 고대 이집트로 순간이동을 해서 이 사막의 태양 아래 서 있다고 치자. 그 태양빛은 너무 뜨겁고 살벌해서 몇 분도 못 버틸 거야. 괜히 나 그림자 좀 보고 올게 하다가 말라 죽기 딱 좋은 환경이거든. 웃기지만 진짜 현실이야. 그래도 신기하지 않아? 오늘날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지금 몇 시지 하고 보는 그 개념을
이 사람들은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땅 위의 그림자라는 자연 현상으로 풀어낸 거니까. 자, 오늘 밤은 이렇게 시작해봤어.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볼까? 다음 이야기에선 태양신 라와 시간 숭배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잠이 올 듯 말 듯한 리듬 계속 이어가자고. 태양은 고대 이집트 사람들에게 단순한 빛의 원천이 아니었어. 당신이 지금 그 사막 한가운데 서 있다고 상상해봐. 땀방울이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리고 햇살이 눈부시게 반짝이는데 그 빗줄기 하나하나가 마치 누군가의 시선처럼 느껴질 정도야. 이집트인들은 바로 그 빛에 의식을 부여했지. 고대 이집트의 태양신라는 태양의 눈이라 불렸고 하늘을 매일 여행하며 세상을 비추는 존재였어. 라가 동쪽 지평선에서 떠오르는 순간 사람들은 세상이 다시 시작된다고 믿었고 라가 서쪽으로 지면 어둠 속으로 악의 존재들이 몰려온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뭔지 알아? 이 라 신을 위한 기도문 중 하나가 아직도 벽화에 남아있는데 거기서 렉의 그림자의 질서를 내려주십시오라고 적혀있대. 즉 그림자 길이가 길어졌다 짧아졌다 하는 게 곧 라가 세상을 다스리는 증거라고 여긴 거지.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아직 논쟁이 있는 게 라 숭배가 실제 정치적 통치를 위한 수단이었냐 아니면 순수히 종교적 신앙이었냐는 거야. 사제들은 매일 아침 해가 떠오르면 제일 먼저 신전 옥상에 올라가서 라에게 향을 피우고 손을 하늘 높이 들어 태양을 맞았어. 그 손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이 마치 라가 직접 그 손끝을 만지는 것 같았다잖아. 상상해봐. 지금 당신도 손을 들어 올리면 손가락 사이로 금빛이 스며드는 거. 그리고 이 라 숭배. 의식에는 규칙이 있었어. 해가 어느 고도에 올랐을 때 어떤 주문을 외워야 하고 어떤 노래를 불러야 하고 사제의 옷 색깔도 달라졌지. 농부들이 한창 밭일을 하다가도 멀리서 태양의 종소리가 들리면 다들 일손을 멈추고 해를 바라봤어. 근데 일부 학자들은 라 숭배가 실제로 농민들한테는 그렇게 깊은 신앙이 아니었을 거라고 주장하기도 해. 그냥 왕실과 사제들의 행사로만 여겼다는 의견도 있거든. 어쨌든 라의 존재 덕분에 이집트인들은 태양과 그림자를 철저히 관찰할 수밖에 없었어. 오늘날 우리가 시계를 보듯 이들은 하늘을 봤으니까. 혹시 기억나? 아까 악어똥으로 만든 선크림 이야기. 바로 그 이후로 신전 옥상에서 렉의 기도 올릴 때도 사제들은 악어똥 선크림을 바르고 올라갔다더라. 웃기지만 그게 태양빛을 막아준다고 믿었거든. 그 냄새만 빼면 나름 합리적이었달까.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은 라 숭배가 해시계를 발달시키는데도 큰 영향을 줬다는 거야.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아직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있지. 해시계가 처음엔 신전용이었냐 아니면 일상생활용이었냐 하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어. 밤이 오면 라는 지하세계인 두아트로 내려가 악령과 싸운다고 여겼어. 그래서 라가 무사히 다시 떠오르는 건 이집트인들에게 매일의 기적이자 안도였지. 그 안도감 덕분에 사람들은 그림자를 보며 시간뿐 아니라 안정을 느꼈던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이집트 사막에 있다고 상상해봐. 사제들이 고운 옷을 입고 노래를 부르고 사람들은 손을 머리 위로 올려 라를 맞이해 뜨거운 모래 위에 서 있는 당신. 발밑으로 길게 들이운 그림자. 그 그림자 속엔 단순히 시간만 아니라 신의 뜻까지 담겨 있다고 여겼던 게 고대 이집트 사람들의 세계관이었지. 그리고 진짜 농담 같지만 고대 이집트에서는 라 신을 모독하면 무려 코를 잘라버리는 형벌도 있었다고 해. 코가 신의 숨결이 드나드는 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나. 흉악하긴 한데 역시 이집트답게 독특하지. 오늘 밤은 이렇게 라 신의 태양과 그림자 이야기를 풀어봤어. 아직도 라의 눈빛이 당신 등을 태우고 있을 것 같지. 괜찮아. 곧 태양은 지고 사막은 서늘해질 테니까 이제 좀 더 가까이 가보자고. 당신은 여전히 사막 모래 위에 서 있어. 사방은 끝없이 펼쳐진 모래 언덕. 그리고 그 위로 쏟아지는 태양. 숨을 쉴 때마다 뜨거운 모래 냄새가 콧속을 간지리는데 이 더위 속에서 고대 이집트인들이 기가 막힌 발명품 하나를 만들어냈어. 바로 그림자 시계지. 태양빛은 똑같이 내리쬐는데 그 빛을 이용해서 시간을 잰다. 처음엔 다들 어이없어 했겠지. 마치 누가 모래로 와이파이를 만들 수 있다고 하면 당신도 웃을 거잖아.
근데 이집트인들은 정말로 해냈어.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아직 논쟁이 있어. 이 그림자 시계가 종교 의식에서 먼저 쓰였냐,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우선 개발됐냐는 거지. 자, 상상해봐. 어느 날 이집트 장인 파트라라는 사내가 시장 한복판에 나와 커다란 나무 막대를 땅에 꽂았어. 주위 사람들은 저게 뭔가 하고 쳐다봤지. 이제부터 시간은 이 그림자가 말해준다 라고 파트라는 외쳤대. 그리고 해가 뜨자 막대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웠다가 점점 짧아지고 다시 길어지는 걸 모두가 목격했지. 파트라는 막대 주위에 작은 돌들을 동그랗게 놓았어. 그림자가 닿는 곳마다 시간을 표시한 거야. 그 순간 이집트의 그늘 막대, 즉 셰텝사팁 혹은 메리에스, 메리케티 탄생한 거지. 재밌는 건 일부 학자들은 이 셰텝이 원래는 농사 일정보다 신전 의식 시간을 맞추기 위한 도구였다고 주장해. 결국 시간도 권력이라는 거지. 사람들은 놀라움에 휘파람을 불었어. 이집트에서 시간은 곧 돈이고 권력이었으니까 누가 해가 가장 높이 떴는지 아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었지. 그리고 이런 그림자 시계 덕분에 이제 제사도, 농사도, 심지어 시장이 문 여닫는 시간까지 규칙이 생겼어. 그전까진 그냥 태양의 감으로 시간을 짐작했는데 이제 눈으로 숫자를 본 거나 다름없었으니까. 지금 당신 발밑에도 상상해봐. 막대 하나가 꼽혀 있고 그 그림자가 길게 당신 발등 위로 드리워져 있어. 그 그림자가 조금씩 줄어들고 다시 길어질 때마다 사람들이 술렁거려. 지금이 세 번째 시간이다 하면서 말이야.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게 과연 이 그림자 시계가 얼마나 정확했으냐는 아는 점이야. 어떤 기록은 오차가 한참 컸다고 하고 어떤 기록은 놀라울 만큼 정밀했다고 하거든. 근데 말이야, 웃긴 건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이 그림자 시계를 여행용으로도 만들었다는 거야. 작고 휴대가 가능하게 막대 길이를 줄이고 돌 대신 모래 위에 선을 그어 시간을 쟀대. 마치 휴대폰 대신 휴대용 시계인 셈이지. 상인들이 사막길을 떠날 때 늘 이 휴대용 그림자 시계를 가방에 넣고 다녔대. 왜냐면 사막에서는 해가 어중간하게 기울면 길을 잃기 딱 좋거든. 게다가 목마름이 한계에 다다르기 전에 오아시스를 찾아야 하니까 시간 계산이 목숨과 직결됐지. 그리고 파트라는 그 그림자 시계를 더 정교하게 만들려고 막대 끝을 살짝 뾰족하게 깎았다더라. 그 이유가 뭔지 알아? 그림자 끝이 선명해야 하냐 시간이 오차 없이 찍히기 때문이었대.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파트라라는 장인이 실존 인물이었는지 허구의 상징이었는지를 두고도 논쟁이 있어. 기록마다 조금씩 다르거든. 어쨌든 고대 이집트에서 막대 하나 꽂고 해를 올려다본 그 순간이 우리 시계 역사의 시작점이 된 셈이야.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집트의 태양은 진짜 살벌하게 뜨겁거든. 그림자 시계를 지켜보다가 열사병 걸릴 수도 있다는 거. 그게 이집트의 사소한 리스크였지. 이쯤 되면 악어똥 선크림이 왜 필요했는지 이해되겠지. 이제 막대가 만든 그림자는 당신 머리카락처럼 가늘어졌다가 다시 길어지고 있어. 그 그림자 끝엔 신의 질서가, 권력의 힘이, 그리고 사람들의 생사가 달려 있었지. 그러니까 오늘 밤 당신은 그냥 침대에 누워 듣기만 하면 돼. 해 아래에 서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 다행이지. 다음 이야기에선 그 그림자 길이가 사람들의 하루 일과를 어떻게 좌우했는지 알아볼 거야. 기대해도 좋아. 자, 이제 막대 하나가 시간을 나누던 그 고대 이집트 세상으로 다시 들어가 보자고. 당신은 여전히 사막에 있어. 발밑 모래는 뜨겁게 데워져 있고 태양은 마치 내가 주인이다 하고 소리치는 듯이 이글이글해. 그런데 바로 이 태양과 그림자가 이집트 사람들의 하루를 쥐락펴락했어. 아침 해가 떠오르면 시장이 열렸지. 상인들은 나일강에서 잡아온 물고기, 향신료, 아마포를 진열해놓고 첫 번째 그림자 길이야, 장사 시작이야 하고 외쳤어. 그리고 해가 점점 높이 오르면 그림자는 짧아지다가 사라질 듯 얇아지는데 그게 곧 네 번째 시간을 의미했대.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아직 논쟁 중인 게 과연 이 그림자 단위가 정확히 몇 분을 가리켰는지 혹은 단순히 대략적인 구분이었는지 하는 거야. 그리고 해가 조금씩 기울면서 다시 길어지는 그림자. 그것은 장사 마감을 알리는 신호였어. 상인들이 일제히 물건을 거두고 여섯 번째 그림자 길이다
하고 소리쳤다는 기록도 있어. 생각해봐. 지금 당신이 모래 위에 서 있는데 막대 그림자가 당신 발목까지 드리워져 있어. 그 길이가 지금은 시장 마감 30분 전이란 뜻이라면 좀 신기하지 않아? 이게 단순히 시장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어. 이집트 농부들은 그림자를 보며 씨앗 뿌릴 시기를 결정했거든. 해가 어느 높이에 떠 있을 때 어떤 곡식을 심으면 잘 자라는지 다 그림자로 예측했어. 재미있는 건 어떤 학자들은 이 그림자 계산법이 너무 복잡해서 실제로는 고위사제나 서기관들만 이해할 수 있었다고 주장해. 즉 서민들은 저 그림자 길이로 시비 걸면 죽는다고 생각하고 그냥 믿고 따랐다는 거지. 그리고 신전 안에서는 제사의 타이밍도 그림자 길이로 결정됐어. 해가 정점에 오른 순간 사제들은 가장 중요한 주문을 외웠다고 해. 왜냐면 그때가 신의 기운이 최고로 강하다고 믿었거든. 그런데 또 웃긴 사실이 하나 있어. 이집트 기록에 따르면 파라오의 공식 즉위식도 그림자 길이에 맞춰 시작했대. 어떤 파라오는 너무 급하게 즉위하느라 해가 정점에 안 올랐는데도 억지로 식을 치렀고 그게 불길하다고 소문이 났다는 기록도 남아있더라.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말이 많은 게 과연 파라오들이 실제로 그림자 길이를 그렇게까지 따졌냐는 거야. 형식일 뿐이었다는 주장도 꽤 많아. 또 하나, 태양이 만들어내는 그 그림자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신의 목소리 같았어. 낮이 길수록 풍년을 의미했고 그림자가 길어지면 흉년이 올 수 있다는 불안이 퍼졌거든. 심지어 집집마다 해가 드는 방향을 계산해 집터를 잡았다더라. 우리 집 앞마당에 해가 몇 시간쯤 비치느냐가 재산 가치와도 직결됐대. 그리고 혹시 기억해? 악어똥 선크림 이야기. 낮에 제사의식에 참여하려면 사제들이 태양빛을 오래 맞아야 했으니까 악어똥이 필수였다고 했잖아. 근데 어떤 학자들은 그 선크림이 실제로는 신전에서 신비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상징물일 뿐 효과는 별로 없었다고 주장해.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부분이야. 고대 이집트에서 시간은 숫자가 아니라 삶의 질서였어. 그림자가 사람들의 일상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있었고 그것이 곧 신과 연결된다고 믿었지. 오늘날 우리가 점심은 12시라고 당연히 말하듯 그들은 그림자가 가장 짧아질 때라는 표현으로 하루를 쪼갰어. 이제 태양이 조금씩 기울어간다. 당신 발밑의 그림자도 천천히 늘어나고 있어. 그 길이만큼 오늘 당신이 살아낸 시간의 무게가 느껴질지도 모르지. 다음 이야기에선 그 시간에 몰두했던 장인 파트라의 하루를 함께 걸어볼 거야. 기대되지 않아? 당신은 다시 그 뜨겁고 눈부신 고대 이집트의 시장 한가운데 서 있어. 주변은 북적이는 사람들과 향신료 냄새로 가득하고 태양빛은 여전히 사정없이 내려쬐고 있지. 그런데 오늘 당신의 시선은 유독 한 사람에게 꽂혀. 바로 장인 파트라야. 파트라는 대머리에 구릿빛 피부가 반짝거리는 사내였어. 그는 작은 가게 한켠에서 뭔가를 열심히 깎고 있었지. 손가락에 맺힌 땀방울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고 그의 손놀림은 마치 춤을 추듯 섬세했어.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논쟁이 있어. 과연 파트라가 실존 인물이었냐 아니면 모든 장인을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였냐 하는 거야. 그가 깎고 있던 건 뭐냐면 바로 시계바늘, 즉 그늘 막대의 끝부분이었어. 왜냐면 막대 끝이 둥글거나 뭉툭하면 그림자가 흐릿해져서 정확한 시간을 잴 수 없었거든. 파트라는 온종일 가느다란 칼로 막대 끝을 뾰족하게 다듬고 있었어. 그리고 중간중간 이 정도 뾰족해야 그림자가 잘 찍힌다니까 하며 시장 사람들에게 자랑도 했지. 지금 당신 눈앞에서 파트라는 잘 다듬어진 막대를 햇볕 아래 세워봐. 해가 높이 떠오르자 그림자가 바늘처럼 가늘어지는데 주변 사람들은 오 하고 감탄했어.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일부 학자들은 이 뾰족함이 단순히 기술적 이유가 아니라 신성한 상징이라고 주장해 뾰족할수록 신이 인간과 더 가깝게 닿는다고 믿었다나 봐. 파트라는 특히 왕실 주문을 받아 작업할 때가 많았어. 파라오의 신전 앞에 세울 그림자 막대는 반드시 그의 손을 거쳐야 하거든. 왕실에서 길이 3큐빗, 끝은 연꽃처럼 하고 주문하면 파트라는 새벽부터 밤까지 나무를 깎았대. 그리고 왕실의 막대를 납품할 때면 파트라는 반드시 깨끗한 아마포로 얼굴을 감싸고 갔다고 해. 왕의 눈에 먼지 하나라도 보이면
불경죄로 처벌당할 수 있었거든.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의견이 갈리는 게 파트라 같은 장인들이 왕실의 지위를 어느 정도 누렸는지 하는 점이야. 단순히 기술자였냐 아니면 제사의식의 일부였냐 하는 논쟁이지. 한편 파트렉엔 나름의 예술가적 고집도 있었대. 그는 막대를 깎으면서 그림자는 단순히 시간을 재는 게 아니다. 신이 내려준 질서다라고 종종 중얼거렸다는 기록도 있어. 그 말에 시장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했지. 어떤 이들은 저 사람 또 신 얘기하네 하고 피식 웃었고, 어떤 이들은 그를 신비한 존재처럼 바라봤어. 그리고 또 하나 웃긴 이야기가 있어. 파트라가 어느 날 작업 중 손가락을 살짝 베었는데 피가 막대에 튀었대. 그걸 본 사람들 중 누군가는 이제 막대가 신성해졌다 고 소문을 내서 오히려 그 막대가 2배 값에 팔렸다는 기록도 있더라. 그 일화에 대해서도 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려. 정말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파트라의 명성을 높이기 위한 전설인지 말이야. 밤이 되면 파트라는 가게 문을 닫고 작은 기름등 하나 켜놓고 혼자 막대를 바라보곤 했대. 그림자가 드리워지지 않는 밤에도 그는 여전히 완벽한 그림자를 꿈꿨던 거지. 지금 당신도 상상해봐. 사막 바람이 선선하게 불고 파트라가 깎은 가느다란 막대가 달빛 아래 은빛으로 빛나는 모습. 그 끝은 마치 별빛처럼 반짝여. 이집트의 시간은 단순히 시계바늘이 아니라 신의 손길과 장인의 집념이 녹아든 작품이었다는 걸 파트라를 보면 알 수 있지. 이제 당신은 파트라의 막대가 만들어낸 그림자에 한 발짝 더 다가섰어. 다음엔 이 신전 속에서 사제들이 어떻게 시간을 다루었는지 알아볼 거야. 기대해둬보 좋아. 이제 당신은 고대 이집트의 거대한 신전으로 들어가고 있어. 입구를 지키는 돌기둥엔 커다란 연꽃 무늬가 새겨져 있고 태양빛이 하얗게 반사돼 눈이 부실 지경이야. 바닥은 차갑고 매끈한 석회암으로 깔려 있고 사제들이 수근수근하며 신비롭게 오가는 풍경이 펼쳐져. 신전은 겉으로 보기에 단순히 종교 의식만 하는 곳처럼 보였을 거야. 하지만 그 속은 달랐어. 신전은 사실상 고대 이집트의 시간 컨트롤 타워였거든.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논쟁이 있어. 신전이 단순히 종교적 공간이었는지 아니면 정치 행정의 중심지였는지에 대한 의견이 갈려. 신전 한쪽 깊숙한 방, 거기엔 시간의 방이라고 불린 비밀 공간이 있었대. 높은 천장 틈 사이로 얇게 들어오는 햇빛 한 줄기가 돌 바닥 위로 고든 선을 그리며 떨어지고 있었지. 그 빛은 마치 신의 지시처럼 특정 각도에서만 신전 내부를 밝히도록 설계됐대. 사제들은 매일 해 뜨는 시각부터 해 지는 시각까지 이 빗줄기의 움직임을 기록했어. 석벽엔 작은 홈들이 파여 있었는데 그 홈마다 태양 고도가 몇 도인지 새겨져 있었다더라. 그리고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어. 일부 학자들은 신전의 벽화에 새겨진 이 홈들이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사실상 일종의 인력 날짜표 역할을 했다고 주장해. 지금 당신은 그 방 안에 서 있어. 숨을 죽인 채 햇빛 한 줄기가 바닥 위를 세우르륵 움직이는 걸 지켜보고 있지. 사제들은 그 빛을 보며 제사의 정확한 시작 시간을 결정했어. 왜냐하면 라신에게 바치는 기도는 태양이 하늘 어느 고도에 떠 있느냐가 가장 중요했기 때문이야. 해가 너무 낮으면 신의 힘이 약하다고 여겼고 너무 높으면 인간이 감히 신을 넘본다고 여겼대.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논쟁이 있는 게 이 각도 계산이 실제로 얼마나 정밀했냐는 점이야. 어떤 학자들은 그저 대충 눈짐작이었다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현대 수준 못지않게 정밀했다고 주장하거든. 그리고 이 신전 속 시간 관리엔 권력도 숨어 있었어. 사제들만 시간이 정확히 언제인지 알 수 있었으니 사람들은 사제들의 말 한마디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지. 만약 어떤 농부가 오늘 제사 시간이 맞냐 고 물으면 사제는 흙이 태양을 보고 그림자 길이를 확인하곤 이렇게 대답했대. 아직 시간이 아니오. 기다리시오. 그러면 농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설 뿐이었지. 그리고 혹시 기억해. 악어똥 선크림 이야기. 신전 사제들은 그 햇빛 속에서 오랜 시간 서 있어야 했으니 악어똥 바르는 걸 더더욱 필수로 여겼대. 냄새는 참 끔찍했겠지만 신의 일을 한다는 자부심으로 견뎠다는 거지.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이 악어똥이 실제로 자외선을 차단했을 가능성을 주장하기도 해.
고대의 천연 선크림이었다는 설이 있거든. 물론 여전히 의견이 분분해. 신전 안엔 또 다른 비밀이 있었어. 사제들은 시간이 다 됐다고 판단되면 커다란 청동종을 쳤대. 그 울림이 신전 바깥까지 퍼져나가면서 이집트 사람들은 제사 준비를 시작했지. 지금 당신도 그 종소리를 상상해봐. 텅 하고 울려 퍼지는 소리. 그 울림 속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신의 명령이 담겨 있었던 거지. 그리고 어떤 신전은 해가 드는 각도에 맞춰 입구 통로를 설계했대. 해가 특정 위치에 떴을 때만 신전 안쪽 신상이 금빛으로 빛나도록 말이야.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이 설계가 단순히 미학적 이유였는지 아니면 신성한 의례의 일부였는지 논쟁이 있어. 이처럼 고대 이집트에서 시간은 단순히 흐르는 게 아니었어. 그것은 신의 질서였고 권력이었고 인간을 통제하는 보이지 않는 사슬이었지. 그리고 당신이 그 신전 안에서 서 있을 때 발밑 바닥엔 그 햇빛이 그려낸 가느다란 선 하나가 있어. 그것이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곧 우주의 중심이었을지도 몰라. 다음 이야기에선 이 그림자와 시간이 농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볼 거야. 이제 진짜 흥미진진해질 테니까 놓치지 말라고. 자, 이제 신전 벽 안에서 벗어나 나일강가로 가보자. 당신은 아직도 고대 이집트의 태양 아래 서 있어. 햇살은 여전히 사납지만 바람엔 어딘가 습기 섞인 흙냄새가 실려오지. 이곳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시간은 단순히 몇이냐 같은 개념이 아니었어. 시간은 곧 밥이었고 생존이었거든. 이집트 농부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홍수였어. 매년 나일강이 범람해서 새 흙을 덮어주면 그해 농사가 잘 되거나 망하거나가 갈렸지.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논쟁이 있는 게 과연 이집트 농부들이 범람 시기를 어느 정도까지 정확히 예측했냐저냐 아는 점이야. 그런데 문제는 이 범람 시기가 해마다 미묘하게 달랐다는 거야. 어떤 해는 열흘이나 늦고 어떤 해는 갑자기 빨랐대. 그래서 농부들은 매일 아침 해 뜨자마자 땅 위에 막대를 꽂고 그림자를 쟀어. 그림자 길이가 특정 위치에 닿으면 곧 나일강이 넘치겠구나 하고 알아챘다는 거지. 지금 당신도 상상해봐. 축축한 흙길 위에 서 있는 농부가 땀을 뻘뻘 흘리며 막대 그림자 길이를 눈으로 재고 있는 모습. 그 옆에는 낫과 삽, 그리고 물동이가 놓여 있겠지. 그리고 웃긴 이야기 하나. 농부들 중에는 그림자 길이를 외우지 못해 막대 옆에 자기 발자국을 찍어놓고 그걸 기준 삼았다는 기록도 있더라. 이른바 발자국 해시계지. 근데 어떤 학자들은 그 발자국 해시계가 실제로 있었는지 아니면 후대의 과장인지 여전히 논쟁해. 농사에서는 시간 차이가 곧 목숨이었어. 씨앗을 너무 일찍 뿌리면 물에 잠겨 썩어갖고 너무 늦으면 비 한 방울 없이 태양 아래 타 죽었지. 그리고 농부들 사이에선 5번째 그림자 길이를 두고 말이 많았대. 그게 곧 씨앗을 뿌려야 할 마지막 날이라는 신호였거든. 혹시 기억해? 아까 파트라가 막대 끝을 뾰족하게 깎았던 이야기. 바로 그 뾰족함 덕분에 농부들이 정확히 그 5번째 그림자 길이를 알아볼 수 있었다는 거야.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의견이 갈려. 과연 농부들이 정말 그렇게 정밀하게 시간을 봤으냐 아니면 그냥 대충 감음으로 해냈냐는 거지. 또 하나 재밌는 이야기. 어떤 농부는 해마다 그림자가 닿는 위치에 작은 신상을 묻었다더라. 그리고 그해 수확이 좋으면 이 신상이 신의 축복을 가져왔다며 다시 파서 집에 모셔갔대. 당신이 그 장면을 보고 있다면 태양 아래 땀에 젖은 농부의 얼굴이 보일 거야. 그의 눈엔 두려움도 있지만 동시에 신에 대한 신뢰가 깃들어 있지. 그리고 신전에서는 사제들이 이 농부들을 위해 올해 홍수 예언을 발표했어. 사람들은 신전의 말에 목숨을 걸고 따라야 했지. 가끔은 예언이 틀려서 농사가 망했는데도 아무도 사제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대. 왜냐면 신의 뜻이 그러했다고 모두 믿었으니까.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논쟁이 있어. 이집트인들이 신전의 예언을 진심으로 믿었냐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따랐냐는 거지. 이렇게 고대 이집트에서 시간은 곧 자연의 순환이었고 신의 뜻이었고 농부들의 삶 그 자체였어. 지금 당신 발밑에도 길게 늘어진 그림자가 서서히 기울어지고 있어. 그 그림자가 오늘 당신이 살아낸 하루의 무게를 말해주는 것 같지 않아. 다음 이야기에선 왕의 궁전 안으로 들어가 볼 거야.
거기서 시간이 어떻게 권력과 결합됐는지 말이야. 기대해도 좋아. 자, 이제 당신은 사막의 태양 아래에서 조금 벗어나 고대 이집트의 왕궁 정문 앞에 서 있어. 커다란 석상들이 입구 양쪽을 지키고 있고 그 눈빛이 마치 여긴 아무나 못 들어온다라고 말하는 듯하지. 바로 이곳. 왕의 궁전은 단순히 부와 권력의 상징만이 아니었어. 이곳은 고대 이집트에서 공식 시각이 선포되는 장소였거든.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논쟁이 있어. 과연 왕이 시간을 직접 선포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사제들의 말을 그대로 따랐는지에 대한 부분이야. 궁전 안으로 들어가 보면 복된 화려한 벽화들이 이어져 있어. 파라오가 태양 신라에게 선물을 바치는 모습, 군대가 행진하는 장면, 그리고 어김없이 등장하는 그림자식의 이미지들. 궁전에는 시간의 방이라 불리는 별도의 공간이 있었대. 그 방에는 대리석 바닥에 정교하게 그려진 해시계가 깔려 있었고 태양빛이 좁은 창문을 통해 그 위로 쏟아졌지. 사제들은 해마다 특정 시각, 태양의 고도와 그림자 길이를 측정한 뒤 왕에게 보고했어. 왕은 그 보고를 듣고 올해 공식 시각은 이러하다 하고 선포했지. 그 선포가 왜 중요했냐고. 왜냐면 그 한마디가 곧 세금 징수일, 농사 시작일, 제사의 정확한 시간까지 다 결정했기 때문이야. 지금 당신은 왕이 앉아있는 왕좌 앞에 서 있어. 파라오의 얼굴엔 금빛 화장이 번쩍이고 사제들은 조심스레 목소리를 낮춰 말하고 있지. 폐하, 오늘 해가 정점에 오른 시각은 7번째 그림자 길이었습니다. 왕은 살짝 고개를 끄덕이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며 이렇게 말하지. 그렇다면 오늘부터 한 해가 시작된다. 그 순간 대리석 바닥에 해가 비추는 각도가 조금 달라지면서 주변 사람들은 일제히 라신이 우리를 축복하신다 하고 외쳤다고 해.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의견이 갈려. 왕이 정말로 시간 계산을 신성시했냐 아니면 정치적 퍼포먼스였냐는 거지. 그리고 또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어느 파라오가 시간이 늦게 선포되자 신하들이 해가 늦게 떴다고 둘러댔다더라. 그게 아니면 왕이 늦잠 잤다는 사실이 들통날까봐 그랬다나. 그런데 당신도 알겠지만 해는 늦잠을 자지 않아. 태양은 언제나 제때 뜨지. 그래서 궁전 안에는 언제나 태양을 직접 관측할 수 있는 구조물이 있었대. 좁은 구멍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이 바닥의 표시 위에 정확히 떨어지면 지금이 정고다 하고 외쳤다는 거야. 이걸 위해 파트라 같은 장인들이 만든 막대가 왕궁에도 사용됐지. 궁전 버전은 더 호화롭게 금이나 청동으로 만들어졌다고 해. 그리고 혹시 기억해? 악어똥 선크림 이야기. 왕의 신하들도 정오 선언식에 참여해야 했으니 얼굴이 까맣게 타지 않으려면 그 선크림을 바를 수밖에 없었다더라. 냄새만 아니면 꽤 합리적이었을지도 모르지. 그런데 일부 학자들은 이 악어똥이 사실 왕실에서 신성함을 과시하려고 쓴 상징물에 불과했다는 주장도 해.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주제야. 왕의 공식 시각 선포는 단순히 시각을 알리는 게 아니었어. 그것은 권위의 표식이었고 왕이 신의 대리님을 선언하는 의식이었지. 지금도 당신 귀에 들리는 것 같지 않아. 파라오의 낮고 무게감 있는 목소리, 그리고 신하들이 바짝 엎드려 외치는 환호성. 그 모든 것이 태양 아래 펼쳐지는 이집트의 시간 정치였던 거야. 다음 이야기에선 해시계를 둘러싼 기술 경쟁으로 가보자고. 누가 더 정확한 시간을 재느냐가 권력 싸움이 되었다는 이야기니까 기대해도 좋을 거야. 자, 오늘은 고대 이집트의 또 다른 드라마로 들어가 보자. 여전히 태양은 쨍쨍하고 사막의 모래는 당신 발밑에서 타오르는 듯 뜨겁지. 하지만 오늘 당신이 들어갈 세계는 신전도 궁전도 아니야. 바로 기술자들의 비밀스러운 작업장이지. 고대 이집트에서 해시계, 즉 그림자 시계는 단순히 시간을 알려주는 도구가 아니었어. 이건 곧 권력, 명예, 그리고 커다란 돈이 걸린 비즈니스였거든.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논쟁이 있어. 과연 이 기술 경쟁이 사제 주도의 독점이었는지 아니면 민간 장인들도 자유롭게 참여했는지에 대한 거야. 자, 상상해봐. 당신은 나일강 근처의 한 조그만 작업장 안에 서 있어. 방 안가득 나무 조각, 청동 조각, 그리고 정밀한 각도자를 쥔 장인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작업 중이지. 그중 한 명이 바로 파트라의 친구인 장인 세후세프야. 세후는 파트라와 달리 기술 경쟁에 미쳐있는 남자였어. 그는 늘 이렇게 말했지.
파트라놈은 신성 운운하지만 나는 1도 차이도 허용하지 않아. 세우는 태양의 각도를 더 정확히 측정하려고 해시계의 막대를 15각형으로 깎았다더라. 왜냐면 둥근 막대보다 면이 있는 막대가 그림자의 끝을 더 또렷하게 만든다고 믿었거든. 재밌는 건 일부 학자들은 이 칠각 막대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기록이 없다고 주장해 후대 사람들이 꾸며낸 얘기일 수도 있다는 거야. 또 다른 기술자 이페니페는 막대 아래 받침대를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었대. 이렇게 하면 계절에 따라 태양 각도가 달라져도 조정이 가능했거든. 지금 당신도 그 작업장을 둘러보는 중이야. 목재 냄새와 땀 냄새가 뒤섞이고 사각사각 칼질 소리가 귀를 간지려. 그리고 새우가 막대 끝을 깎으며 중얼거리지. 이 각도, 신도 감탄하실 거야. 물론 이런 기술자들 사이 경쟁은 왕실과도 깊이 연결돼 있었어. 왕은 늘 가장 정확한 시간을 알려라 하고 명령했거든. 그리고 승리한 장인은 왕실의 막대한 보상을 받았대. 혹시 기억해? 왕궁에서 태양이 대리석 바닥을 비추며 시간을 알리던 장면. 바로 그 왕궁에 들어갈 해시계를 만드는 건 최고의 영예였지.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논쟁이 있어. 왕실이 기술자들에게 정말 큰 보상을 주었냐, 아니면 그냥 감사장만 줬냐는 거야. 또 한 번 웃긴 이야기가 있어. 새우가 막대를 너무 뾰족하게 깎다가 손가락을 베었는데 피가 막대에 묻었대. 그러자 사람들은 이 막대는 신의 축복을 받았다 며 서로 사겠다고 난리가 났다는 기록도 있지. 사람들은 점점 해시계를 과시용으로 쓰기 시작했어. 우리 집 막대가 더 정밀하다는 식으로. 어떤 부자는 청동 막대에 금을 입히기도 했다더라. 그리고 혹시 잊지 않았지? 악어똥 선크림 이야기. 기술자들도 종일 태양 아래에서 작업하다 보니 결국 악어똥 없이는 버티기 힘들었대. 냄새는 여전히 별로였겠지만 말이야. 그런데 일부 학자들은 그 선크림이 실제로 태양 반사광을 막아 작업할 때 도움이 되었을 가능성도 제기해. 하지만 여전히 의견이 갈려. 해시계를 만드는 기술자들은 단순히 시간을 재는 장인이 아니었어. 그들은 고대 이집트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동시에 가장 위험한 자리에 서 있었지. 왜냐하면 시간이 곧 권력이었으니까. 지금 당신 눈앞에서 새우는 막대를 뾰족하게 다듬은 뒤 햇빛 아래서 그림자를 확인하고 있어. 그 표정엔 장인만의 자부심과 집착이 동시에 떠올라 있지. 다음 이야기에선 태양만이 아니라 물과 모래로 시간을 재기 시작한 순간을 함께 살펴볼 거야. 해시계의 시대를 넘어 고대 이집트가 발명해낸 또 다른 시간의 마법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기대해도 좋아. 당신은 여전히 고대 이집트의 뙤약볕 아래 서 있어. 해는 머리 위에서 이글이글하고 모래 위엔 뿌연 열기가 일렁이지. 그런데 오늘은 조금 색다른 얘기를 해볼 거야.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시간은 늘 태양과 그림자의 싸움이었지. 하지만 해가 없으면 어떻게 했을까? 흐린 날, 폭풍이 몰아치는 날, 혹은 한밤중 같은 때 말이야. 바로 그때 등장한 게 물시계와 모래시계였어.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논쟁이 있어. 이집트가 물시계의 발명지였냐, 아니면 메소포타미아에서 전해왔냐는 거야. 자, 상상해봐. 당신은 신전 깊숙한 방에 서 있어. 사제들이 동그랗게 둘러서 있고 그 가운데엔 커다란 돌 그릇이 하나 놓여 있지. 그 그릇엔 물이 한 방울씩 똑똑 떨어져. 그 물방울을 사제들이 숨죽여 지켜보고 있어. 그게 바로 클랩시드라 실랩시드라, 즉 물시계였지. 이 물시계는 정교하게 구멍 크기를 조절해서 시간을 쟀대. 그런데 문제는 항상 물의 점성이 달라져서 여름과 겨울에 시간 차이가 났다는 거야. 어떤 학자들은 이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사제들이 몰래 물에 꿀을 타거나 식초를 섞었다고 주장해. 신의 뜻이라며 은근슬쩍 속였다는 거지. 또 하나 재밌는 게 물시계엔 신의 눈물이라는 별명이 있었대. 물이 떨어질 때마다 신이 세상을 바라보며 흘리는 눈물이라 믿었거든. 지금 당신 귀에도 들리지 않아. 고요한 신전 안에 똑똑 떨어지는 물소리. 그건 마치 시간의 심장소리 같았지. 그리고 물시계 말고도 또 하나 있었어. 바로 모래시계. 이집트에서는 아직 흔하지 않았지만 일부 부자들 사이에서 멋부리기용으로 쓰였대. 금빛 모래가 유리관 속을 사르르 떨어지는 모습이 귀족들의 눈에는 아주 근사해 보였던 거지.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논쟁이 있어. 모래시계가 이집트에서 널리 쓰였냐,
아니면 일부 상류층 장난감에 불과했냐는 거야. 왕궁에서도 가끔 물시계를 사용했대. 특히 밤중 의식을 위해서. 해가 없으니 사제들은 물 떨어지는 소리를 세면서 주문을 외웠지. 그리고 혹시 기억해? 왕궁의 시간의 방. 거기서도 물시계를 썼다는 기록이 있어. 사제들이 물이 다 떨어질 때까지 기도하라고 명령했대. 어느 기록엔 파라오가 물시계를 두고 이 물이 다 빠질 때까지는 아무도 내게 말 걸지 말라고 선언했다더라. 어찌나 사람들이 숨죽였을지 상상이 가지. 또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 한 사제가 물시계 구멍을 너무 작게 뚫어서 물이 안 빠져 왕이 기다리다 잠들었다는 기록도 있지. 결국 그 사제는 파라오의 분노를 사서 멀리 좌천됐대. 하지만 그 기록이 사실인지도 여전히 논쟁이야. 누군가는 그저 신하들을 겁주기 위한 이야기라고 주장하거든. 그리고 혹시 잊지 않았지? 아거똥 선크림 이야기. 물시계를 지키는 사제들도 태양의 반사광을 피하기 위해 실내에서도 그걸 바르고 있었다더라. 냄새는 여전히 그다지 추천하고 싶진 않지만 말이야. 어쨌든 고대 이집트에서 시간은 그림자뿐 아니라 물방울과 모래알로도 흘러갔어. 지금 당신 귀에도 물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아? 그 고요한 리듬 속에서 이집트 사람들은 신의 숨결을 읽어내려 했던 거야. 다음 이야기에선 그 시간이 법과 재판, 그리고 정의의 세계와 어떻게 엮였는지 이야기해보자. 조금 무거운 얘기지만 여전히 재미있을 거야. 기대해도 좋다고. 이번에는 조금 다른 풍경으로 들어가 보자. 당신은 이제 고대 이집트의 한 법정 앞에 서 있어. 여전히 태양은 사정없이 내리쬐고 있고 하얀 석회암 벽은 눈부시게 빛나고 있지. 그런데 오늘 당신이 마주할 이야기는 권력이나 신전 이야기가 아니야. 오늘은 시간과 법, 그리고 정의가 어떻게 얽혀 있었는지 이야기해보려고 해. 고대 이집트에서 재판은 엄청나게 길고도 때로는 굉장히 신경질적인 행사였어. 왜냐면 재판에서도 정확한 시간이 필수였거든.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논쟁이 있어. 과연 재판에서 시간을 잰 목적이 공정함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거칠애였는지에 대한 의견이 갈려. 자, 상상해봐. 당신은 법정 안 시원한 대리석 기둥 사이로 들어와 있어. 사람들은 좌우로 늘어서 있고 가운데는 재판관이 무거운 표정으로 앉아있지. 그 재판관 옆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해시계야. 또는 물시계일 때도 있었지. 왜냐고? 재판마다 발언 시간이 정해져 있었거든. 피고나 원고가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물이 다 빠지거나 그림자가 특정 위치에 닿으면 그만 하고 손을 내리쳤대. 지금 당신 귀에는 사각사각 모래가 흐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아? 혹은 물 한 방울씩 떨어지는 그 고요한 소리. 그것들이 곧 법정의 시계였던 거야. 재밌는 건 일부 학자들은 이 시간을 제한한 이유가 공정성보다는 귀찮음을 줄이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해. 말이 너무 길어지면 다들 졸리니까라는 거지. 그리고 이집트 법정에는 유명한 말이 있었대. 마아트가 시간과 함께 정의를 재단한다. 마아트는 고대 이집트에서 진리와 질서를 상징하는 여신이었어. 그녀의 깃털은 죽은 자의 영혼을 저울질할 때 쓰였고 법정에서도 마아트의 이름 아래 시간과 정의가 연결됐지.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에게 시간은 단순히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었어. 그것은 곧 신의 정의를 상징했거든. 그리고 혹시 기억해? 왕궁에서 파라오가 시간을 선포하던 이야기. 그 선포 역시 법적인 효력을 지녔다고 해. 왕의 한마디가 곧 법이었으니까.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논쟁이 있어. 파라오의 명령이 정말 신성불가침이었냐, 아니면 귀족들 눈치를 살피며 이리저리 바뀌었냐는 거지. 가끔은 이 시간 때문에 억울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대. 어떤 농부는 자신의 억울함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물시계가 다 끝나서 그대로 패소 판결을 받았다는 기록도 있어. 그리고 한 가지 웃긴 이야기가 있지. 한 장관이 재판 중 너무 말을 길게 하다가 물시계가 2번이나 비워졌대. 그러자 재판관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외쳤대. 태양도 너처럼 떠 있으면 지치겠다. 그 말에 법정안은 웃음바다가 됐다고 하더라. 그리고 혹시 잊지 않았지? 악어똥 선크림 이야기. 재판관들도 한낮 재판을 할 땐 얼굴이 다 타는 걸 막기 위해 악어똥을 발랐대. 냄새 때문에 피고들이 숨을 참고 말을 하느라 불리했다는 소문도 있었지. 그것도 여전히 논쟁이야. 정말 그런 해프닝이 있었는지 아니면 후대의 과장인지 말이야. 이집트에서 시간은 곧 권위였고 정의였고 신의 뜻을 반영하는
신성한 도구였어. 지금 당신 귀에도 들리지 않아. 똑똑하고 물 떨어지는 소리. 그 고요함 속에서 누군가는 목숨이 걸린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 다음 이야기는 조금 더 화려해질 거야. 한 여인이 신전에서 어떻게 시간의 여신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풀어볼 테니까 기대해도 좋아. 자, 이번에는 태양도 사막도 잠시 잊고 신전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자. 당신은 이제 고대 이집트의 한 신전 복도 한가운데 서 있어. 하얀 석회암 벽에는 신들의 이야기들이 빼곡히 새겨져 있고 그 틈새로 들어오는 햇빛은 먼지마저 금빛으로 물들여. 오늘 당신이 만나게 될 이야기는 특별해. 한 평범한 여인이 어떻게 시간의 여신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거든. 그 여인의 이름은 네프티스 네프티셨어. 물론 우리가 아는 고대 신화 속 네프티스와는 다른 존재야. 이번 이야기의 네프티스는 실제 이집트에서 살았던, 한때는 그저 이름 없는 신전 무녀 중 한 명이었지.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논쟁이 있어. 과연 이 네프티스가 실존 인물이었냐, 아니면 시간 여신, 신앙의 상징적 화신이었냐는 점에서 말이야. 네프티스는 낮은 신분으로 신전에 들어왔지만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있었대. 바로 그림자의 속도를 눈으로 측정하는 능력이었지. 사람들은 그녀가 그림자가 움직이는 속도를 보고 정확히 시간을 맞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곧 신전 안에서 시간의 무녀로 불리기 시작했어. 지금 당신 눈앞엔 그녀가 서 있어. 연한 아마포 옷자락이 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그녀의 눈빛은 태양처럼 빛나. 그리고 또 웃긴 이야기가 있어. 네프티스가 한 번은 그림자 길이를 잘못 계산해서 신전의 제사가 15분 늦게 시작된 적이 있었대. 그 일로 사제장이 엄청나게 화를 냈다더라. 하지만 어떤 학자들은 그 이야기가 과장이라고 주장해. 당시 신전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전설일 뿐이라는 거지. 시간의 무녀로 떠오른 네프티스에게 사람들은 점점 경외심을 품기 시작했어. 그녀가 신전 계단 위에 서서 해를 바라볼 때면 모두들 숨을 죽이고 그녀의 입을 주시했지. 네프티스는 말했대. 태양이 멈추지 않는 한 나는 시간을 멈출 수 없다. 그 말이 퍼져나가자 사람들은 그녀를 점점 신성한 존재로 보게 되었고 끝내 시간의 여신이라 부르게 된 거야. 그리고 혹시 기억해? 파트라가 시계바늘을 깎던 이야기. 네프티스는 그 파트락의 그림자 각도를 더 정확히 가르쳐줬다는 기록도 있어. 둘 사이에 묘한 경쟁과 존경이 함께 있었다고 하더라.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논쟁이 있어. 네프티스가 기술자들과 교류할 정도로 권력을 가졌냐, 아니면 전적으로 신전의 도구였느냐는 점이야. 네프티스가 유명해지자 왕궁에서도 그녀를 불러들였대. 파라오가 그녀에게 물었지. 내 눈으로 내 통치를 어떻게 보느냐. 그녀는 대답했대. 폐하, 태양의 그림자가 곧 왕의 통치력입니다. 그 말에 파라오는 크게 감탄하고 그녀에게 왕의 해시계를 관리하게 했다고 해. 그런데 또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어느 날 네프티스가 해시계를 살피다가 악어똥 선크림을 너무 두껍게 바르는 바람에 눈썹이 다 뭉쳐붙었다는 기록이 임해 있어. 그 모습이 너무 웃겨서 신전 사람들이 한참을 웃었다더라. 물론 그 일화가 실제 있었는지는 여전히 논쟁거리야. 누군가는 신비한 무녀의 인간적인 면을 강조하기 위한 이야기라고 보거든. 결국 네프티스는 신전의 벽화에도 새겨졌어. 그녀가 해를 바라보며 손을 들고 있는 모습은 곧 시간을 다스리는 자의 상징이 되었지. 지금 당신도 그녀를 보고 있지 않아. 한 여인이 해를 응시하며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시간을 알려주던 그 순간, 이렇게 고대 이집트에서 시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신비와 권력, 그리고 때론 한 여인의 카리스마로부터 만들어졌던 거야. 다음 이야기는 조금 더 드라마틱해질 거야. 태양이 갑자기 사라졌을 때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어떤 공포에 빠졌는지 이야기해 볼 테니까 기대해도 좋아. 이제 조금 더 극적인 순간으로 가보자. 당신은 여전히 고대 이집트의 사막 한가운데 서 있어. 하늘은 쨍쨍하게 맑고 태양은 여느 때처럼 빛나고 있지. 그런데 어느 날 그 태양이 서서히 어두워지기 시작했어. 그 순간 고대 이집트 사람들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지. 태양이 사라진다니, 이건 곧 신의 분노라고 믿었거든.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논쟁이 있어. 과연 고대 이집트인들이 일식을 얼마나 과학적으로 이해했느냐는 점이야. 지금 당신은 신전 앞 광장에 서 있어.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사방으로 흩어지고 어떤 이들은 모래 위에 무릎을 꿇고
라 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 하늘은 점점 검게 물들고 새들은 당황한 듯 소리 지르며 이리저리 날아다녀 해가 까맣게 가려지는 그 순간 이집트 사람들은 세상이 끝났다고 생각했대. 재밌는 건 일부 학자들은 사제들이 일식을 이미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지만 일부러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해 신전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지. 사제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신전 안으로 들어가 의식을 준비했어. 향을 피우고 큰 청동종을 울리고 네프티스 같은 무녀들이 해가 다시 떠오르길 빌며 주문을 외웠지. 당신도 지금 그 주문 소리를 듣는 것 같지 않아? 낮고 일정한 목소리로라여 돌아오소서 하고 외치는 그 소리. 그리고 또 웃긴 이야기가 하나 있어. 일식 도중에 한 농부가 갑자기 시장 한복판에서 내비 다 없어진 거 아니냐 하고 외쳤다는 기록이 있어. 해가 사라지니 세상도 끝이라 생각했나 보지. 그 일화에 대해서도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어. 진짜 있었던 이야기냐 아니면 후대에 만들어진 유머냐는 거지. 어쨌든 일식이 시작되면 모든 제사가 멈췄어. 사제들은 라신이 지하세계 듀아트로 끌려갔다고 해석했지. 특히 태양신라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 희생제까지 준비되기도 했대. 닭이나 염소 같은 동물들이 제물로 바쳐졌고 사제들은 해가 다시 떠오르길 간절히 빌었지. 그리고 혹시 기억해? 해시계를 깎던 파트라 이야기. 일식이 벌어졌던 날 파트라가 이건 내 해시계 잘못 아니다 하고 소리쳤다는 기록도 있어. 사람들이 해시계가 잘못돼서 해가 안 뜬다고 오해했기 때문이래.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논쟁이 있어. 파트라가 실제로 일식날 모함을 받았냐 아니면 그저 재미로 덧붙여진 이야기냐 하는 거지. 그리고 다시 그 악어 똥섬 그림 이야기. 일식이 일어나면 해가 가려져 태양빛이 약해지는데도 사제들은 여전히 머보기 악어 똥을 바르고 의식을 했대. 혹시라도 해가 갑자기 다시 쨍쨍 떠오를까봐 준비했다나 냄새야 여전히 별로였겠지만 말이야. 그렇게 하늘은 서서히 빛을 되찾아갔어. 검은 그림자가 조금씩 걷히고 다시 황금빛 태양이 고개를 내밀자 사람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지. 그리고 사제들은 말했다. 라신께서 승리하셨도다. 그 순간 사람들은 신전 앞에 다시 모여들어 머리를 조아리고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고 해. 하지만 태양이 떠오르고 난 뒤에도 사람들의 마음속엔 늘 불안이 남아있었어. 다시 그런 날이 오면 어떻게 하지? 태양이 영영 사라지면 어떻게 하지? 지금 당신이 바라보는 하늘도 여전히 빛나고 있지만 어쩌면 그 아래 숨죽이고 두려움을 삼키던 이집트인들의 마음이 떠오르지 않아. 다음 이야기에선 사막을 떠도는 상인들이 어떻게 해 그림자로 길을 찾았는지 이야기할 거야. 모험과 생존의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계속 함께 가보자고. 자, 이제 오늘은 고대 이집트의 사막 한가운데로 다시 나가볼 시간이야. 당신은 지금 끝없이 펼쳐진 모래바다 위에 서 있어. 태양은 머리 위에서 뜨겁게 내려쬐고 바람이 불 때마다 모래가 파도처럼 일렁이지. 하지만 여긴 단순히 적막한 공간이 아니었어. 수많은 상인들이 이곳을 가로질러 무역길을 다녔거든. 그들은 향신료, 보석, 아마보, 그리고 때로는 신비로운 약재까지 싣고 다녔어. 하지만 그들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사막의 더위도 도적대도 아니었지. 가장 큰 두려움은 길을 잃는 것이었어.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논쟁이 있어. 이 상인들이 정말 그림자만으로 길을 찾았냐 아니면 별이나 지형 지물을 주로 이용했냐는 점이야. 해의 그림자를 읽는 기술은 상인들에게 목숨과도 같은 지식이었대. 해가 하늘 어디쯤 떠 있는지, 그림자가 어느 쪽으로 얼마나 길게 뻗어 있는지를 보고 방향을 판단했지. 지금 당신은 상인 무리 속에 섞여 있어. 낙타들은 모래 위를 묵묵히 걸어가고 짐꾼들은 땀으로 번들거리는 피부 위에 모래가 덕지덕지 붙어 있지. 어느 순간 무리의 대장이 걸음을 멈추고 말해. 잠깐, 그림자가 길어지고 있어. 방향을 조금 틀어야 해. 그 말 한마디가 곧 목숨을 가르는 결정이었어. 사막에서는 단 몇 도만 잘못 가도 오아시스에서 멀어져 버리니까. 재밌는 건 일부 학자들은 상인들 중 일부가 사실 해 그림자 전문가를 따로 데리고 다녔다고 주장해. 그림자만 보고 방향을 찍어주는 전문직이었다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이야기. 상인들 중 한 명이 그림자 길이를 잘못 계산해서
무려 사흘 동안 모래 언덕만 돌고 돈 적이 있었대. 나중엔 모두가 그 사람을 모래바퀴라고 불렀다더라. 물론 그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는지는 여전히 논쟁 중이야. 과장된 상인들의 무용담일 수도 있거든. 상인들은 때로 막대기를 모래 위에 세우고 그 그림자가 움직이는 각도를 보고 방향을 정했어. 어떤 이들은 휴대용 해시계를 가지고 다니기도 했지. 파트라 같은 장인들이 만든 그 막대 말이야. 그리고 혹시 기억해? 파트라가 시계바늘을 깎으며 신의 질서를 외치던 이야기. 그 정신이 이렇게 사막을 떠도는 상인들의 손안으로도 이어졌던 거지. 낮이 가장 뜨거울 때면 상인들은 낙타를 멈추고 해 그림자가 가장 짧아질 때까지 기다렸대. 그게 곧 태양의 정점이자 하루 중 방향을 다시 잡아야 하는 순간이었거든. 그리고 또 잊지 않았지. 악어똥 선크림 이야기. 사막 상인들도 얼굴이 까맣게 타는 걸 막기 위해 결국 악어똥을 발랐대. 문제는 그 냄새 때문에 낙타들이 싫어해 이 길을 벗어나는 바람에 더 고생했다는 전설도 있더라.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의견이 갈려. 정말 낙타들이 악어똥 냄새를 싫어했냐, 아니면 후대에 꾸며낸 이야기냐는 거지. 어쨌든 고대 이집트의 상인들에게 시간은 단순히 몇 시가 아니었어. 그건 생존의 나침반이었고 오아시스를 찾는 열쇠였지. 지금도 당신 귀에는 모래바람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아. 그리고 그 속에서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외치는 소리. 그림자를 보아라. 그 안에 길이 있다. 다음 이야기에선 그림자와 시간을 기록하던 은밀한 사람들, 시간 기록자들의 세계로 들어가 볼 거야. 신전 뒤편에서 벌어진 비밀스런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계속 함께 가보자고. 자, 이번에는 조금 더 조용하고 비밀스러운 공간으로 들어가 볼 거야. 당신은 이제 고대 이집트의 신전 뒤편, 사람들 왕래가 거의 없는 좁은 복도 끝에 서 있어. 그 복도를 따라가면 작은 방 하나가 나오지. 문은 두껍고 무거운 돌로 되어 있고 그 위에는 작은 상형 문자가 새겨져 있어. 메투 네페걸, 메투더 네버. 뜻은 좋은 기록이라는 말이래. 바로 이곳이 오늘 이야기의 무대야. 여기는 이집트에서 가장 은밀하고 중요한 작업이 이루어지던 곳이었어. 바로 시간을 기록하는 방.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논쟁이 있어. 과연 이 신전 기록자들이 단순히 시간만 기록했냐, 아니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수치를 조작해냈냐 하는 점이야. 당신이 방 안으로 발을 들여놓자 촛불이 깜박이고 벽을 따라 빽빽하게 늘어선 파피루스 두루마리들이 눈에 들어와. 거기엔 날짜, 그림자 길이, 태양의 고도, 그리고 중요한 의식 시간들이 적혀 있었지. 그 기록자들, 세슈세시라 불리었대. 세슈들은 신전 안에서 가장 조용하고 동시에 가장 두려운 존재였다고 해. 왜냐면 그들이 쓴 기록 한 줄이 곧 신의 뜻으로 통했으니까. 지금 당신 눈앞에도 한 세슈가 앉아있어. 연한 흰색 아마포 옷을 입고 가느다란 갈대펜으로 파피루스 위에 상형 문자를 쓰고 있지. 그의 눈은 쉴 새 없이 좌우로 움직이고 있어. 그리고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한 세슈가 그림자 길이를 잘못 적어놓는 바람에 제사가 3시간 늦게 시작됐다는 기록도 있대. 그 때문에 사제장이 그 세슈에게 네가 라신을 모욕했다 며 큰 소리를 쳤다더라.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그 이야기가 과장이라고 주장해 세슈들은 늘 정확했고 잘못 적은 기록은 거의 없었다는 입장이거든. 세슈들의 기록은 단순한 숫자 나열이 아니었어. 거기엔 정치적 암호도 숨어 있었대. 예를 들어 8번째 그림자. 길이라는 말이 곧 왕이 비밀회의를 연다는 신호였다는 설도 있지. 혹시 기억해? 왕의 공식 시각 선포 이야기. 그 시각도 결국 이 세슈들이 작성한 기록에 기반했다고 하더라.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 어떤 세슈는 그림자 길이를 잴 때마다 무조건 3번씩 고개를 끄덕였다고 해. 사람들은 그걸 신의 허락을 구하는 의식으로 믿었지.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논쟁이 있어. 이 고개 끄덕임이 실제 의식이었냐, 아니면 단순히 습관이었냐 하는 거야. 세슈들은 일종의 권력자이기도 했어. 사제들조차 그들이 적어놓은 기록을 고치지 못했으니까. 만약 세슈가 오늘 해가 정점에 오른 시간은 평소보다 1시간 늦었다고 쓰면 온 신전 일정이 바뀌었대. 그리고 혹시 잊지 않았지? 악어똥 선크림 이야기. 세슈들도 낮에 신전 옥상에서 그림자 길이를 직접 측정해야 할 땐 그 선크림을 꼭 발랐다더라.
냄새 때문에 기록에 집중이 안 됐다는 뒷이야기도 있지. 일부 학자들은 그 이야기가 허풍이라고도 해. 세슈들은 늘 신성하고 깔끔한 존재였다고 주장하는 쪽도 있거든. 고대 이집트에서 시간 기록은 단순히 역사 보존이 아니었어. 그것은 신과 인간을 잇는 다리였고 동시에 권력을 움직이는 숨겨진 열쇠였지. 지금 당신도 그 방 안에 있는 것 같지 않아? 촛불이 흔들리고 갈대펜 끝에서 잉크가 또르르 흘러내리는 소리. 그 작은 소리 하나가 고대 이집트의 시간과 운명을 좌우했던 거야. 다음 이야기에서는 왕실이 어떻게 시간을 속여 권력을 유지하려 했는지 조금 더 은밀하고 스릴 있는 이야기를 해볼 거야. 계속 함께 하자고. 자, 이제 오늘은 조금 더 음모와 권모술수가 가득한 세계로 들어가 보자. 당신은 지금 고대 이집트 왕궁의 긴 복도 한가운데 서 있어. 대리석 벽에는 금빛 문양이 반짝이고 양쪽 벽화 속 신들은 묘하게 당신을 지켜보는 것 같지. 하지만 이 화려함 뒤엔 늘 비밀이 숨어 있었어.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바로 왕실의 시간, 속임수야.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논쟁이 있어. 과연 왕실이 시간을 속여가며 권력을 유지했냐, 아니면 단순히 사제들의 계산착오였냐는 거지. 태양과 그림자, 해시계, 물시계. 고대 이집트에서 이 모든 건 곧 권력이었어. 왕실은 이 권력을 결코 놓치고 싶지 않았지. 자, 상상해봐. 파라오가 왕좌에 앉아있고 주변엔 사제들과 기록자들이 빙 둘러서 있어. 파라오가 손가락을 까딱하자 한 세슈가 파피루스를 펼치며 보고를 해. 폐하, 오늘 해의 정점 시각은 평소보다 반 그림자 길이 늦었습니다. 그러자 파라오는 느긋이 미소 지으며 말하지. 그렇다면 내 명으로 오늘부터 세금 징수를 하루 미루겠다. 듣기에 너그러운 명령같이. 하지만 실상은 달랐어. 그 하루 차이 때문에 상인들의 세금이 한층 더 늘어날 수 있었고 농부들은 곡물을 더 오랫동안 왕실에 머무르게 해야 했지. 재밌는 건 일부 학자들은 이런 시간 조작이 실제로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문서가 발견됐다고 주장해. 하지만 다른 학자들은 그저 정치적 선전용 문구였다고 반박하지. 어떤 파라오는 전쟁 시기 일부러 시간을 속였대. 사제들에게 일식을 늦춰 예언하게 하거나 특정 제사의 시각을 바꿔 적군을 혼란스럽게 했다는 기록도 있어. 그리고 혹시 기억해. 네프티스 이야기. 네프티스조차 왕실의 시간, 속임수에 동원됐다는 소문이 있더라. 그녀가 해가 아직 정점이 아니다라고 말하게 해 전쟁 개시를 미루게 했다는 설도 있지. 지금 당신은 왕의 눈앞에 서 있어. 파라오가 금빛 왕관을 쓰고 잔잔한 목소리로 말하지. 시간이 곧 신이다. 신을 다스리는 자가 세상을 다스린다. 그 말 한마디에 신하들은 고개를 깊이 숙였어. 그리고 또 웃긴 이야기 하나. 한 번은 파라오가 제사 시간을 일부러 늦췄다가 신전 사제장이 너무 화가 나서 이러다 신이 등을 돌리신다 고 소리쳤대. 결국 파라오가 웃으면서 그럼 신에게도 늦잠을 허하라 했다는 기록도 있어. 그 기록이 사실인지에 대해서의 저보고에서도 여전히 논쟁이 있어. 진짜 그런 대화가 있었냐, 아니면 후대의 풍자냐는 거지. 혹시 잊지 않았지? 악어똥, 선크림 이야기. 왕실 의식이 갑자기 늦춰지면 신하들은 몇 시간씩 태양 아래 서 있어야 했거든. 그때 악어똥 선크림은 필수품이었다더라. 하지만 냄새 때문에 뒤에서 신하들이 몰래 기침을 하곤 했다고 해. 일부 학자들은 이 이야기도 사실 과장이 심하다고 봐. 악어똥보단 그냥 옅은 아마유 같은 걸 썼을 거라는 의견도 있거든. 어쨌든 고대 이집트에서 시간은 신의 뜻이었지만 때로는 권력자의 손끝에서 조작되기도 했어. 지금 당신 눈앞에서 파라오가 한 손을 들어 올려 해식의 그림자를 가리키고 있지 않아. 그 손짓 하나로 온 나라의 일정이 흔들렸던 거야. 다음 이야기는 조금 더 긴장감 넘칠 거야. 사막에서 해가 가려질 때 사람들의 공포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이번엔 구름과 폭풍 속에서 시간이 사라진 순간을 함께 가볼 거야. 기대해도 좋아. 이제 조금 색다른 두려움의 이야기로 가보자. 늘 태양이 쨍쨍하던 이집트 사막도 언제나 맑은 건 아니었거든. 오늘 당신이 서 있는 곳은 사막 한가운데야. 머리 위엔 하늘 가득 짙은 구름이 몰려와 있고 모래바람은 마치 살아있는 괴물처럼 소용돌이치고 있어. 태양은 완전히 사라지고 온 세상이 어두운 잿빛으로 물들어 있지. 그리고 그 순간 이집트 사람들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
왜냐면 그림자가 사라졌거든.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논쟁이 있어. 과연 고대 이집트인들이 구름 낀 날이나 폭풍 속에서 어떻게 시간을 측정했냐는 점이야. 고대 이집트에서 시간은 언제나 태양과 그림자의 언어였어. 그런데 태양이 숨어버리면 아무도 시간을 가늠할 수 없었지. 지금 당신도 상상해봐. 거센 모래바람 속에서 사제들이 옷자락을 휘날리며 뛰어다니고 시장 상인들은 가판대를 허겁지겁 정리하고 있어. 아이들은 울고 사람들은 라신이 우리를 버렸다. 며 신전 앞에 무릎 꿇고 울부짖지. 그림자가 없으면 곧 세상이 무질서에 빠진다고 믿었거든. 재미있는 건 일부 학자들은 이런 폭풍의 날에 대비해 이집트인들이 임시 모래시계를 사용했다는 주장을 해. 하지만 또 다른 학자들은 그런 기록은 허구라고 반박하지. 어떤 기록에는 사제들이 급히 신전 안으로 모래를 퍼와서 그릇에 붓고 그걸로 시간을 쟀다고 나와 있대. 하지만 모래가 너무 습하거나 바람이 세게 불면 금세 시간 계산이 엉망이 되었지. 그리고 또 웃긴 이야기 하나. 어느 날 폭풍이 너무 거세게 불어서 신전 지붕이 살짝 들썩였다는 기록이 있어. 그걸 본 사제 한 명이 외쳤대. 라신이 성질을 부리시는구나. 누가 악어똥 선크림 덜 발랐느냐. 모두가 순간 폭소했다가 다시 눈치를 살폈다고 하더라. 그 이야기도 학자들 사이에서 여전히 논쟁거리야. 실제 있었던 일인지 신전을 풍자하려고 만든 이야기인지 모르겠다는 거지. 그리고 혹시 기억해? 파트라 이야기. 그런 폭풍의 날엔 파트라조차 해시계를 들고 우두커니 서 있었다고 해. 해가 안 보이는데도 혹시나 하고 해를 기다렸다는 거지. 왕궁에서도 이런 폭풍은 큰 문제였어. 공식 시각을 선포해야 하는데 해가 보이지 않으니 팔아라오는 사제들을 다그쳤다고 해. 태양이 안 보여도 시간을 알아내라. 하지만 사제들은 대답했대. 폐하, 신께서 그림자를 거두셨사옵니다. 그 순간 파라오의 얼굴에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다고 하더라. 그리고 또 하나, 이집트의 상인들도 폭풍이 닥치면 낙타들을 무릎 꿇게 하고 모래 언덕 뒤에 숨었대. 해가 안 보이면 방향을 잃고 며칠이고 사막을 헤매야 했거든. 혹시 잊지 않았지? 악어똥 선크림 이야기. 이런 폭풍 속에서도 사제들은 혹시라도 해가 갑자기 다시 나올까봐 악어똥을 얼굴에 바르고 있었다더라. 냄새 때문에 모래가 더 달라붙어 난리가 났다는 기록도 있지. 그것도 역시 논쟁 중이야. 악어똥을 정말 그렇게까지 썼냐? 아니면 단순히 후대의 과장이냐는 거지. 이렇게 고대 이집트에서 태양은 단순히 빛의 원천이 아니었어. 그것은 세상의 질서였고 삶의 기준이었고 사람들의 안심 그 자체였지. 태양이 사라지면 시간도, 권력도, 신앙도 흔들렸거든. 지금 당신 귀에도 들리지 않아. 모래가 세차게 부서지는 소리. 그리고 그 소리 사이사이 누군가 나지막이 속삭이는 소리. 그림자가 없으면 세상도 없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제 마지막 이야기에 들어갈 거야. 태양 아래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평화롭게 잠들 준비를 함께할 시간이니까 기대해도 좋아. 이제 긴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이야. 당신은 여전히 고대 이집트 사막 한가운데에 서 있어.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라. 태양은 여전히 머리 위에서 부드럽게 빛나고 모래 위로 반짝이는 열기가 춤을 추듯 흔들리지. 그 모든 이야기를 지나온 당신은 이제 이곳에서 조용히 눈을 감으려 하고 있어. 생각해봐. 오늘 우리는 고대 이집트 사람들과 함께 사막을 걸었고 태양을 올려다봤고 그림자의 길이를 따라 시간을 헤아렸어. 파트라가 깎던 막대, 네프티스의 눈빛, 그리고 물 한 방울씩 떨어지던 물시계 소리까지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져 있었지.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논쟁이 있어. 이 모든 시간 기술이 정말 일상에서 그렇게까지 쓰였냐? 아니면 신전과 왕궁의 전유물이었냐는 거야. 하지만 어쩌면 그 답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지도 몰라. 왜냐면 결국 고대 이집트 사람들에게 시간은 단순히 시계 바늘이 아니었으니까. 그것은 신의 숨결이었고 태양빛의 길이었고 인간이 하늘과 소통하려는 끊임없는 몸짓이었지. 그리고 혹시 기억해? 악어똥 선크림 이야기.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태양이라는 위대한 존재 앞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는 인간들의 글에 귀엽고도 절실한 노력이었을 거야. 일부 학자들은 지금도 이야기해. 고대 이집트의 태양과 시간 이야기는 결국 인간의 존엄과 불안이 뒤섞인 이야기라고 말이야. 지금 당신은 사막 모래 위에 가만히 앉아 있어. 따뜻한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태양빛이
서서히 금빛에서 주홍빛으로 변해제가 그림자는 길어지고 공기는 서늘해지고 세상은 조용히 숨을 죽이지. 어쩌면 시간이라는 건 결국 우리 모두가 잠시 머물다 가는 길일 뿐 아닐까. 자, 이제 눈을 감아도 좋아. 고대 이집트의 태양 아래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한 줄을 이렇게 남겨볼게. 태양은 다시 뜨고 그림자는 다시 길어지리라. Wind down 300 more words. 이제 이 긴 여정도 끝을 향해 가고 있어. 천천히 숨을 들이쉬어봐. 공기가 뜨겁고도 달큰한 이집트의 향신료 냄새가 스며드는 것 같지 않아. 그리고 내쉬쉬어 볼까. 그 숨결이 모래 위로 부드럽게 흩어져 가는 걸 상상해봐.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야기는 그저 오래된 역사책 속의 이야기가 아니었어. 그것은 태양이 매일 떠오르고 그림자가 천천히 움직이면서 사람들의 삶을 하나하나 빚어갔던 진짜 이야기였지. 지금 당신은 그 사막 한가운데 누워있다고 상상해봐. 머리 위로 끝없이 펼쳐진 하늘, 그 아래서 끝없이 이어지는 모래바다. 태양은 서서히 기울고 모래 위에 길게 드리워지는 붉은빛 그림자들이 세상을 천천히 덮어가고 있어. 모래 위에 놓인 당신의 손에도 그 따뜻한 빛이 내려앉고 그 온기가 서서히 몸속 깊이 스며들지. 바람이 살짝 불어올 때마다 작은 모래, 알갱이들이 서로 부딪히며 사각사각 속삭이는 소리. 그 소리마저 부드러운 자장가 같아. 이제 오늘의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야.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오려 할 때 나는 이렇게 속삭여주고 싶어. 고대 이집트의 태양은 내일도 떠오를 거야. 그리고 그 빛 아래서 세상은 또다시 숨을 쉬기 시작할 거야. 달콤한 꿈 꾸길 바라. 고마워. 오늘도 함께 해줘서.